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란에 바짝 다가서며 군사력을 가속 전개하고 있고 지역 긴장은 눈 깜짝할 새에 치솟고 있습니다. 최신 신호들을 종합하면 미국은 이란을 향한 군사력 증강을 눈에 띄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 한 척이 중동 인근에서 활동 중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공중급유기 KC 135R까지 페르시아만 상공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서 미 공군과 해군의 작전 강도가 확연히 올라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 어디든 출근 도장을 찍겠다는 듯한 기세입니다. 이런 흐름에 러시아는 워싱턴을 향해 강경 경고를 보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을 겨냥한 어떤 공격도 전적으로 용납될 수 없으며 참혹한 후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사 소식통들에 따르면 앞으로 며칠 안에 항공모함 3척과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 한 척이 순차적으로 중동에 접근할 전망입니다. 핵추진 항공모함 전력의 핵심인 USS 시어도 루스벨트와 USS 에이브러햄 링컨이 각각의 항모 전단과 함께 빠른 속도로 해당 지역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플랫폼은 수백 대의 항공기와 미사일, 첨단 자산을 전개할 수 있는 전략 타격 기반으로 짧은 시간 안에 대규모 작전을 수행할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팀에 분명하고 단호한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만약 이란을 공격해야 한다면 작전은 극도로 신속해야 하고 파괴적이어야 하며 단호하게 마무리돼야 하고 수주나 수개월씩 이어지는 장기전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압도적 힘을 동원해 전략적 목표를 정면으로 가격해 최단 시간에 최대 효과를 내겠다는 사고방식이 드러납니다. 듣기에는 단순명료하지만 전쟁이라는 것이 늘 단순명료하게 끝나줬다면 인류 역사 자체가 다르게 쓰였을 겁니다. 미 해군도 이란 정세가 예측 불가능하게 요동치는 가운데 항공모함 전력을 이동 배치하고 있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 전단이 아시아에서 중동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 해군 작전사령관 데릴 코드 대장은 미 해군이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이 주 안에 전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한 가지 핵심을 덧붙였습니다. 항공모함이 언제나 위기 처리나 공격 수행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이미 지역 내 전진 배치 전력과 본토 전력을 통해 필요할 경우 이란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의 무기 공급과 연계된 것으로 지목되어 온 이란 국적 화물선이 카스피해에서 침몰했습니다. 여러분, 서방 조사에서 이란에서 러시아로 무기 이전을 지원하는 수송로와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란 국기 화물선 로나가 조난 신호를 보낸 뒤 카스피해에서 침몰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1월 14일 발표를 통해 선원 14명 전원이 투르크메니스탄 해안경비대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구조 및 해사 당국은 국제 규정에 따라 신속히 대응해 이란과 인도 국적 선원들을 위험 상황에서 모두 구해냈습니다. 다만 투르크메니스탄은 로나가 어떤 화물을 실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 공개된 한 조사에 따르면 로나는 이란 항구와 러시아의 아스트라한, 마하치칼라, 아조프 등을 잇는 항로를 자주 운항해 왔다고 합니다. 해당 해상 항로는 이란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 보급선과 겹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다수 보고서는 이란이 모스크바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위해 총액 약 30억 달러 규모의 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서방의 한 안보 당국자는 2021년 10월, 즉 전면전 발발 이전에 계약이 체결됐으며 탄도미사일과 방공체계 등이 포함돼 총액 약 27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맥락 때문에 로나 침몰은 단순한 해상사고를 넘어
카스피해에서 가동되는 비밀 군수 물류망에 대한 의문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물류라는 단어가 이렇게 음산한 향기를 풍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국 재무장관은 이란 지도부가 비밀 자금을 대규모로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는 이란 지도층이 거대한 규모로 자금을 국외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위험 신호를 공개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제재 압박과 내부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체제 상층부가 사실상 배에서 먼저 내릴 준비를 하며 개인 자산을 보존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재를 직접 집행하고 감독하는 미 재무부는 금융 흐름을 매우 촘촘히 추적하고 있는데 베선트는 수백만 달러, 나아가 수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지도층이 배후에 있는 폐쇄적 경로를 통해 해외로 이동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금은 이란 밖으로 빠져나간 뒤 여러 국가의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 재무부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자금 흐름을 보고 있다. 돈이 달아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내부의 공포와 동요를 보여주는 지표다. 베선트는 이란 엘리트층이 자산을 해외로 옮기는 현상이 그들이 더 이상 상황 통제 가능성을 믿지 않으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가 통장 이체 내역처럼 읽히는 시대라니 참으로 잔인하게도 현대적입니다. 프랑스는 이란의 인터넷 복구를 위해 위성 단말 전개를 검토 중입니다. 여러분, 최근 수년 사이 가장 심각한 불안 국면 속에서 이란 당국은 거의 전면적인 인터넷 봉쇄를 시행해 시민들을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는 이란 시민들의 접속을 복구하는 지원책으로 유텔셋 위성 단말을 이란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프랑스 외무장관 장노엘 바로가 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공개됐으며 파리는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고 그중에는 위성기술 전개도 포함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유텔셋은 프랑스와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에 이어 적에도 광대역 인터넷을 제공하는 원웹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특히 외딴 지역이나 통신 인프라가 끊긴 환경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원웹은 현재 우크라이나 군에도 인터넷을 제공하는 데 참여하고 있으나 전장에서는 여전히 스타링크가 핵심 연결 수단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데도 연결망만큼은 누가 더 안정적으로 붙잡느냐로 경쟁하는 장면이 아이러니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이란을 거리두게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 세계 전략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2025년 10월부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공식 발효했지만 모스크바는 테헤란을 실질적으로 돕는데 점점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크렘린은 직접 개입을 피한 채 말로만 지지하는 선에서 선을 긋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이 현재 최우선 목표로 거론됩니다. 크렘린 내부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이란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기 어려우며 이란이 국내 대규모 시위와 미국의 군사 압박 확대 위험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경제 역량은 우크라이나 전장에 집중돼 있어 테헤란 개입 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한 소식통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는 우선순위 때문에 러시아가 이란 문제로 깊이 빠져들 의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라는 단어가 전쟁 선전의 장식품으로 소비되는 사이 계산기는 여전히 냉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후퇴 조짐은 이전에도 드러났습니다. 2024년 말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붕괴했을 때 러시아의 지원 약화가 배경으로 거론됐습니다. 2026년 초에는 베네수엘라의 전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가 미군에 의해 체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카라카스는 격렬히 반응했지만 러시아는 베네수엘라를 잃는 일을 전략적 대재앙으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그 시점에는 워싱턴과의 관계가
카라카스보다 더 중요하다고 평가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탄도미사일과 포탄 등을 포함해 30억 달러 이상 규모의 군사기술 협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나 2025년 중반에 이란 이스라엘 열이틀 전쟁 같은 결정적 순간들에서 모스크바는 거의 행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2025년 8월 이란 체제의 핵심 기구인 정권이익판별회의 구성원 세예드 모함마드 사드르는 푸틴과의 동맹이 무용하다고 공개 비판했고, 러시아가 이란 방공 정보를 이스라엘에 공유해 텔아비브가 이란 중부의 전략 표적을 타격하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전쟁이 명분을 말할 때마다 현실은 늘 거래의 표정을 짓습니다. 여파는 이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쿠바와 러시아 정보기관이 미군 특수작전을 탐지하거나 저지하지 못했다는 실망이 표출됐습니다. 러시아제 방공체계인 S-300과 부크-M이는 성능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고,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에 기술 지원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공격은 카라카스 전력망을 마비시켜 러시아의 기술적 보호막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블룸버그는 다마스쿠스, 테헤란, 아바나에 이르기까지 크렘린과 밀착했던 여러 체제가 가장 필요할 때 버려진 느낌을 받는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럴 때면 전략적 동반자라는 표현이 얼마나 가벼운지 단어의 무게부터 먼저 무너집니다. 동시에 이란은 인도주의 위기 위험과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공습을 겪는 한편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권력에 정면 도전하는 시위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마두로 체포작전이 계속되는 것에 불쾌감을 표시하지만 모스크바는 이를 성가신 일로 보되 재앙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란의 경우 결속 수준이 더 깊어 민감성이 크지만 러시아는 역량 제약과 우크라이나 우선순위 때문에 공개 지지에 머무르고 적극 지원은 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다른 전략 파트너십에도 어두운 신호로 작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크렘린이 우크라이나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서 더 무리한 짐을 떠안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한 평화는 늘 다음 문장으로 미뤄지고 희생은 늘 현재 진행형으로 남습니다. 레자 팔라비 왕세자는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며 세계와 협력하는 이란의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레자 팔라비 왕세자는 다음 단계에 이란 미래를 제시하는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슬람 공화국의 통치 아래에서 일하는 세계의 눈에 테러, 극단주의, 빈곤과 연결돼 왔지만 그것은 진정한 이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란은 아름답고 평화를 사랑하며 눈부신 발전 잠재력을 가진 나라이고, 이슬람 정권이 집권하기 이전에도 존재했던 이란이며, 그 정권이 무너지는 날 잿더미 속에서 다시 강하게 일어설 이란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는 현 체제가 종식된 뒤 자유 이란이 이웃과 세계를 어떻게 대할지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군사 목적의 이란 핵 프로그램은 완전히 제거될 것이며 테러 조직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지원은 즉각 중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유이란은 지역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테러, 조직범죄, 마약 밀매,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이란은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지역의 안정 요인이며 글로벌 안보에서 책임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 분야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미국 국민과의 우정을 회복하겠다고 했고, 이스라엘 국가를 즉각 인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자유이란은 아브라함 협정을 더 넓은 구상으로 확장해 자유이란이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와 연결되는 새로운 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호 인정, 주권 존중, 국익 존중을 바탕으로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란은 세계 최대급의 석유와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되찾은 이란은
자유세계의 안정적이고 신뢰 가능한 에너지 공급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은 투명해지고 책임있게 행동해 에너지 시장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유이란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성과 거버넌스 규범을 적용 집행하고 자금 세탁을 강력히 단속하며 조직적 부패를 뿌리째 해체하고 공공기관이 국민 앞에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측면에서 그는 이란이 아직 제대로 개척되지 않은 세계 최후의 대형 시장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춘 국민, 세계 곳곳과 연결된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바탕으로 민주 이란은 무역과 투자, 혁신을 위해 경제를 개방하고 동시에 세계로 투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립은 기회로 대체될 것이며 이것은 모호한 환상이 아니라 국익과 안정, 협력에 기반한 현실적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가 이란 국민 편에 서야 할 때라고 호소했고 이슬람 공화국의 붕괴와 세속 민주정부의 탄생은 이란 국민의 존엄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지역과 세계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이란은 평화와 번영,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위한 힘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48시간 만에 러시아 방공체계 6기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48시간 동안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무인 전력이 점령지인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지역에서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 6기를 파괴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전력의 지휘관 로베르트 브로브디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이 공격은 적의 작전 심도 깊숙한 곳에서 이루어졌고 방공미사일 발사대와 핵심 레이더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하늘을 지키라고 만든 장비가 오히려 하늘에서 날아온 무기 앞에 쓰러지는 장면은 침략 전쟁이 낳는 기괴한 풍경 중 하나입니다. 누가 시작했든 결국 대가를 치르는 쪽은 늘 땅 위의 사람들입니다. 이 작전은 점령지와 인근 지역에 러시아 방공망을 소진시켜 하늘의 사각지대를 만들려는 전략의 일부로 설명됩니다. 방공체계가 흐려지면 우크라이나 공군은 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고 연료 저장고나 군사기지, 방산시설을 겨냥한 중거리, 장거리 타격의 효율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브로브디는 표적이 접촉선으로부터 46에서 160km 떨어진 거리에서 타격됐다고 말했습니다. 무인기는 10kg을 넘는 탄두를 탑재해 값비싸지만 장갑이 얇은 러시아 방공 자산을 전투 불능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깊은 타격거리와 충분한 파괴력을 결합한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기술의 진보를 보여준다며 자랑할 때마다 그 기술이 찍어 누르는 것은 결국 인간의 삶이라는 사실이 더 서늘해집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에 1,04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준비 중이며 약 3분의 2는 군사 지원에 쓰일 전망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에 1,04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제안했습니다. 키이우가 전장과 재정 균형 양면에서 점점 더 큰 압박을 받는 가운데 전체의 약 3분의 2는 군사 지원과 경제 회복에 투입돼 우크라이나의 자위 역량과 국가 운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구상입니다. 브뤼셀에서 우르줄라 폰데오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대출 패키지 중 약 690억 달러가 군사 지원으로 배정돼 무기와 국방 장비 조달에 쓰일 것이며 나머지 약 340억 달러는 우크라이나 국가 예산 지원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 자금은 우크라이나, 유럽연합, 유럽경제지역 국가, 그리고 유럽자유무역연합 소속 국가의 생산자들로부터 우선 조달하는 데 쓰일 예정이며 유럽 밖에서의 구매는 지역 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적기에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승인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컨대 유럽산이 최우선이며 적합한 선택지가 있을 때에만 외부 구매를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산 지원에 해당하는 약 340억 달러는 조건부로 집행되며 유럽연합 가입 과정과 관련된 제도 개혁, 법치 강화, 반부패 조치의 진전에 강하게 연동될 전망입니다. 키이우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집행이 결정돼 재정 지원과 제도 개혁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폰데어 라이엔은 유럽연합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할 권리를 여전히 보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원국 다수는 러시아 자산을 직접 쓰기보다는 유럽연합 보증의 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을 선호하지만 전쟁 배상에 기반한 방안도 테이블 위에 남아있다는 설명입니다. 러시아 자산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동결되고 전쟁 배상이 이행될 때까지 우크라이나는 이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거론됩니다. 전쟁이 남긴 폐허 위에서 대출 조건을 조율하는 장면 자체가 침략 전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숫자로만 바꾸어 놓는지 보여줍니다. 미국은 2030년에 달 표면에 핵 원자로를 건설하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범위에서 미래의 달 기지에 안정적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2030년에 달 표면에 핵 원자로를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나사는 달에 인간이 장기간 상주하려면은 핵 에너지가 사실상 필수에 가깝다고 평가합니다. 태양광 패널 같은 전통적 전력원은 일조 조건에 크게 좌우되고 달의 극한 환경에서는 제약이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나사와 미국 에너지부는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문서는 현재의 10년이 끝나기 전에 준비를 마치고 달 표면에 핵 원자로를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나사의 수장 제러드 아이작먼은 미국의 국가 우주 정책이 단지 달로 돌아가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 상주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목표가 있으며 이를 더 먼 임무, 특히 화성 탐사의 전략적 발판으로 삼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핵 에너지 시스템이 심우주 활동의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라고 봅니다. 연료 보급 없이도 수년 동안 연속 가동이 가능하고 낮과 밤의 죽이나 먼지 폭풍 같은 변수에 덜 얽매이기 때문입니다. 나사의 야심과 별개로 스페이스X도 달 관련 계획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준비 시간을 줄이고 승무원 안전을 높이기 위한 단순화된 달 임무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나사와 스페이스X의 40억 달러가 넘는 계약에 따라 일론 머스크의 회사는 우주 비행사를 달 표면에 내려보내고 달 궤도로 복귀시키는 스타쉽 HLS 착륙 시스템을 개발할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론 머스크는 2026년 말 스타쉽을 화성으로 발사하겠다는 계획도 밝히며 몇 년 내 유인 임무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거창한 선언이야. 늘 화려하지만 그 선언이 현실로 바뀌기까지의 시간은 늘 우주의 거리만큼 밉니다. 중국은 태평양에서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 대형 구축함 전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태평양에서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형 구축함 함대를 확장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확산된 사진들을 바탕으로 관측자들은 새로운 전투함이 이미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각종 함정 370척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심 전력 가운데는 배수량 약 1만 톤의 타이브55 대형 구축함 8척이 포함됩니다. 각 함정은 112발에 이르는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극초음속 무기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대화된 수상함대와 장거리 미사일 전력이 결합되면서 중국은 상당한 억지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나 대만 주변에서 충돌 시나리오가 발생할 경우 미국의 군사 개입을 저지하거나 비용과 위험을 크게 높이려는 목적이 거론됩니다. 장거리 타격 능력은 서태평양에 전개된 미군 전력을 직접 위협할 수 있어 모든 개입 결정에 부담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타이브55 증강에 나서는 동시에 미국도 해군력 강화 구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미국은 골든 플리트라는 구상 아래 대형 수상 전투함 25척을 구축하는 계획이 거론되며 각 함정의 배수량은 3만 5천 톤을 넘고 최대 148가량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바다에서 마지막 발언권을 쥐겠다는 경쟁이 노골화되는 셈입니다.
여러분, 세계는 바다에서 우주로까지 확장되는 전면적 군비 경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또 한 번의 냉전 시대로 들어서는 장면을 보게 될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댓글을 늘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